지구에서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인류가 단 한 번 방문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 행성이 있습니다. 시속 5만 4천 킬로미터로 날아가도 13년이 걸리는 거리죠. 1989년 이후 35년간 그 어떤 우주선도 이곳에 가지 못했는데 다음 기회는 2153년이 되어야 찾아옵니다. 바로 태양계 마지막 행성 해왕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얼어붙은 세계에서 믿을 수 없는 비밀들을 발견했고 과학자들은 완전히 당황하고 있죠.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고 폭풍이 갑자기 사라지며 존재해서는 안 될 오로라가 빛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해왕성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왕성의 발견 자체가 천문학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어요. 다른 행성들은 모두 우연히 발견됐지만 해왕성만은 달랐거든요. 1846년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자 우르뱅 르베리에는 천왕성의 이상한 궤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1781년 발견된 천왕성은 뉴턴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했거든요. 당시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르베리에는 대담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천왕성 너머에 보이지 않는 8번째 행성이 존재하며 그 중력이 천왕성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가 망원경 없이 오직 펜과 종이만으로 그 미지의 행성이 밤하늘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했다는 거예요. 수학적 계산만으로 우주 저편에 숨어 있는 행성의 위치를 예측한 겁니다. 1846년 8월 31일 르베리에는 독일 천문학자 요한 갈레에게 편지를 보내 구체적인 좌표를 알려줬고 갈레는 9월 23일 밤 망원경을 그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해왕성을 발견했죠. 예측 위치에서 1도도 안 되는 오차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순수한 수학의 승리였습니다. 순전히 수학적 계산만으로 발견된 유일한 행성이 바로 해왕성이에요. 천문학자들은 하늘을 뒤지거나 운에 의존하지 않았죠. 대신 중력의 법칙과 궤도 역학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아낸 겁니다. 17일 후에는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 트리톤까지 발견되면서 인류는 태양계 끝자락에 거대한 천체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행성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우주 영역을 발견한 거죠. 해왕성은 태양에서 30천 문단위, 즉 45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태양 빛을 지구의 1000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해왕성에서 보면 태양은 지구에서 보는 크기의 132분의 1에 불과해요. 한 바퀴 공전하는데 무려 165년이 걸리죠. 1846년 발견 이후 해왕성은 2011년이 되어서야 처음 발견된 위치로 돌아왔어요. 생각해보세요. 해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에서는 165년이 흐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보다 훨씬 긴 시간이죠. 이렇게 멀리 있다 보니 아무리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흐릿한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인류는 직접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나사는 놀라운 기회를 포착했어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일렬로 정렬되는 175년에 한 번뿐인 천체 배열이 곧 일어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정렬을 이용하면 우주선이 중력 보조로 네 행성을 모두 방문할 수 있었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2153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1977년 8월 22일 발사된 보이저 2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우주 탐사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중력 보조를 이용해 1979년 목성, 1981년 토성, 1986년 천왕성을 차례로 통과했죠. 하지만 진짜 목표는 언제나 해왕성이었습니다. 천왕성에서 해왕성까지 3년이 더 걸렸고 마침내 1989년 8월 25일 인류는 해왕성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소용돌이치는 구름과 거대한 폭풍이 있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행성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 북극 상공 5000km 지점을 지나며 귀중한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인류는 태양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세계 중 하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죠. 그 후 보이저 2호는 영원히 태양계를 떠났습니다. 현재 보이저 2호는 지구에서 20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성간 우주를 떠돌고 있어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리 간 존재 중 하나죠. 그리고 씁쓸하게도 1989년 이후 단 한 대의 우주선도 해왕성에 다시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탐사 계획이 제안됐지만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됐어요. 예산 문제, 기술적 한계, 우선순위 변경 등 여러 이유가 있었죠. 지금 우리는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멀리서 해왕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충격적입니다. 가장 먼저 밝혀진 건 해왕성의 색깔에 관한 진실이에요. 35년간 교과서에 실렸던 짙은 푸른색 해왕성, 그게 사실은 거짓이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짙은 파란색 행성 말이죠. 2024년 1월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잘못된 색깔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왕성의 진짜 색깔은 훨씬 더 옅은 녹청색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9년 보이저 2호가 촬영할 때 여러 장의 흑백 사진을 다른 색 필터로 찍어서 합성했는데, 이 사진들은 해왕성의 대기 특징을 연구하기 쉽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색이 보정된 것이었습니다. 보이저 탐사팀은 명암 대비를 높였어요. 그 결과 해왕성이 인위적으로 너무 파랗게 보였던 겁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잊혀졌고 한 세대 전체가 해왕성을 깊고 어두운 푸른 행성으로 알고 자랐죠. 2024년 연구진이 허블 우주망원경과 초대형 망원경 데이터로 실제 색을 분석한 결과 해왕성과 천왕성은 거의 비슷한 옅은 녹청색이었습니다. 두 행성이 사실상 색깔 쌍둥이였던 거죠. 해왕성이 약간 더 푸른 이유는 대기의 약 1.5%를 차지하는 메탄이 붉은 파장을 흡수하고 파란색과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인데, 해왕성은 천왕성보다 대기층이 얇아서 붉은 빛이 더 많이 흡수되는 깊은 곳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약간 더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2022년 9월 제임스 웹이 촬영한 적외선 사진에서는 해왕성이 전혀 파랗게 보이지 않습니다. 메탄이 적외선을 강하게 흡수해서 유령처럼 하얀 바탕에 어두운 띠만 나타나거든요. 이 사진은 30년 만에 가장 선명한 해왕성 고리 사진이기도 했죠. 관측하는 파장에 따라 행성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가시광선으로 보면 옅은 녹청색이지만 적외선으로 보면 유령 같은 하얀색이에요. 덜 극적일지 몰라도 이게 진짜 해왕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차분한 색깔에 속으면 안 돼요. 해왕성의 대기는 전혀 평온하지 않거든요. 멀리서 보면 고요해 보이지만 이곳은 격동의 세계입니다. 1989년 보이저 2호는 지구 크기만 한 거대한 폭풍인 대흑점을 포착했는데, 이 폭풍은 해왕성 남반구를 휩쓸고 있었어요. 주변 바람이 시속 2100km로 불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죠. 이건 지구에서 기록된 가장 빠른 토네이도 바람보다 5배나 빠른 속도예요. 이상한 건 해왕성이 지구 햇빛의 1000분의 1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얼어붙어 조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태양계에서 가장 격렬한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태양에 훨씬 가까운 지구나 화성보다도 더 격렬합니다. 해왕성의 대흑점은 목성의 대적점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왕성의 폭풍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겁니다. 목성의 대적점은 최소 35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해왕성의 대흑점은 1994년 허블로 관측했을 때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보이저 근접 비행 후 겨우 5년 만의 일이었죠. 거대한 폭풍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허블은 여러 개의 흑점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추적했습니다. 2018년에는 허블이 흑점이 탄생하는 순간을 최초로 포착했고 2020년에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적도로 향하던 폭풍이 갑자기 북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마치 스스로의 소멸을 거부한 것처럼 보였죠.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폭풍이 적도에 도달하면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유턴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런 폭풍은 4년에서 6년마다 나타나 최대 6년까지 지속되지만 2년 정도의 수명을 갖는 경우가 더 흔해요. 과학자들은 해왕성에 서로 다른 속도의 바람띠인 제트 기류가 존재하고 이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소용돌이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마치 지구의 제트 기류가 저기압을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폭풍이 에너지원을 잃으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적도 부근 바람은 시속 2160km로 불면서 대부분 해왕성 자전 방향과 반대로 역행하죠. 행성이 동쪽으로 자전하는데 바람은 서쪽으로 부는 기묘한 현상이에요. 여기서 수수께끼가 생깁니다. 왜 해왕성은 이렇게 격렬한데 거의 똑같은 쌍둥이 행성인 천왕성은 고요할까요? 두 행성은 크기, 질량, 구성,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천왕성 바람은 겨우 시속 900km에 불과하거든요. 해왕성의 절반도 안 되는 속도.
각도죠? 답은 내부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에서 받는 열보다 2.6배 더 많은 열을 방출하는데 바로 이 내부 열이 초음속 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대기를 끊임없이 휘저어 놓는 겁니다. 반면 천왕성은 과잉 열을 거의 방출하지 않죠. 가장 유력한 이론은 수십억 년 전 발생한 거대한 충돌로 천왕성의 원시열이 우주로 방출되면서 차갑고 조용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충돌이 천왕성을 옆으로 눕혀놓기까지 했을 거예요. 더 신기한 건 2019년부터 해왕성의 구름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2022년에는 남극 근처를 제외하고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태양의 11년 주기 활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태양이 해왕성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외선이 증가하고 이게 해왕성 대기의 화학 반응에 영향을 줘서 구름 생성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겁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해왕성 표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중심에는 지구 크기 암석 핵이 있고 온도는 섭씨 5000도에 달해요. 태양 표면 온도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 핵을 둘러싼 얼음 멘틀은 우리가 아는 일반 얼음이 아닙니다. 물, 메탄, 암모니아가 초이온 얼음이라는 특이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건 고체도 액체도 아닌 이상한 상태예요. 초이온 얼음에서는 산소 원자가 결정 구조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반면 수소 원자는 액체처럼 자유롭게 흐릅니다. 고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액체처럼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기묘한 물질이죠. 핵과 멘틀 경계의 압력은 지구 표면 압력의 700만 배나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압력이에요. 이런 극한 압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메탄 분자가 분해되고 탄소 원자가 다이아몬드로 결정화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해왕성 내부에서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액체 탄소 바다가 존재하고 그 안에 고체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떠다니며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우박처럼 층층이 떨어진다고 추측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눈처럼 쏟아지는 세계인 거죠. 2017년 SLAC 국립가속기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해왕성 내부 환경을 재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X선 레이저로 폴리스티렌에 극한의 압력과 온도를 가했고 나노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걸 실시간으로 관찰했죠. 이 실험은 해왕성 같은 환경에서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결정화된다는 이론을 실제로 확인시켜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톤의 다이아몬드가 해왕성 내부에서 생성되고 있어요. 해왕성 내부는 자기장도 만들어내는데 이게 또 이상합니다. 자전축에서 47도나 기울어져 있거든요. 보이저가 천왕성에서 이 현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천왕성의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왕성은 옆으로 누워서 자전하니까 자기장도 기울어졌을 거라고 본 거죠. 하지만 해왕성은 정상적인 자전축 기울기인데도 똑같은 각도로 자기장이 편향되어 있어요. 현재 이론에 따르면 해왕성 자기장은 지구처럼 핵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특이한 멘틀층의 전류에 의해 생성됩니다. 초이온 얼음이 전기를 전도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장이 외층에 있다 보니 자전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로 인해 해왕성의 자기장은 태양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핵으로 가라앉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해왕성은 이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에서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이아몬드가 형성되고 침강하면서 중력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겁니다. 이게 해왕성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죠. 최근 제임스 웹 덕분에 해왕성의 기묘한 내부 구조가 대기에 가시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36년 동안 해왕성 오로라를 찾아 헤맸어요. 목성, 토성, 천왕성에는 모두 오로라가 있는데 해왕성에만 없었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장이 있으니까 오로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2023년까지는 희미한 흔적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웹이 마침내 해왕성 오로라를 확실하게 포착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의 얼룩들이 해왕성 대기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왕성 오로라는 지구 오로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에서는 자기극 주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아름다운 커튼을 만드는데 해왕성에서는 중위도 지역에 흩어져 나타나요. 오로라가 있어서는 안 될 이상한 곳에서 발생하는 거죠. 원인은 47도 기울어진 자기장 때문입니다. 오로라가 자기장선을 따라 발생하다 보니 자전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해왕성이 자전하면서 자기장도 함께 회전하기 때문에 오로라는 행성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마치 등대 불빛처럼 돌아가는 거죠. 2023년 6월 웹은 오로라 활동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생성되는 희귀 분자 삼수소 이온을 탐지했습니다. 이 분자는 오로라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웹이 예상 못한 사실도 밝혀냈어요. 해왕성 상층 대기가 1989년 보이저 측정 때보다 수백 도나 식어 있었던 겁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오로라는 훨씬 희미해지죠. 36년간 천문학자들이 밝은 오로라를 찾지 못한 이유는 너무 희미해서 지상 망원경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적외선 감도가 뛰어난 웹만이 드디어 해왕성 오로라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11년 주기 동안 해왕성을 연구해서 태양이 오로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해왕성이 왜 그렇게 급격히 냉각됐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였던 해왕성 오로라를 마침내 찾아낸 거죠. 해왕성에는 16개 위성이 있는데 2022년 웹이 고리를 포착했을 때 전례 없이 세밀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30년 만에 가장 선명한 고리 사진이었습니다. 5개 주요 고리는 천문학자 이름을 따서 명명됐고, 아담스 고리에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신비로운 호 모양 밝은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일반 고리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이죠. 보통 고리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퍼져야 하는데 이 호들은 계속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모든 위성을 합쳐도 해왕성 궤도 전체 질량의 0.5%도 안 돼요. 나머지 99.5%는 단 하나의 위성 트리톤이 차지하거든요. 트리톤은 해왕성 위성계의 절대 강자입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것과 정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공전해요. 역행궤도죠. 태양계 다른 대형 위성들은 모두 행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트리톤만 예외입니다. 지름이 2710km인 트리톤은 명왕성보다 크고 태양 주위를 돌았다면 외소행성으로 분류됐을 거예요. 사실 트리톤은 원래 해왕성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서 태어나 독립적으로 태양을 돌던 외소 행성이었는데 수십억 년 전 해왕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가 중력에 붙잡힌 거죠.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트리톤과 명왕성은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가져서 두 천체가 같은 곳에서 기원했다가 하나가 격렬하게 포획됐음을 시사합니다. 트리톤의 초기 궤도는 매우 타원형이어서 해왕성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해왕성 중력이 끊임없이 트리톤을 느렸다 줄였다 했고, 이런 조성력 때문에 마찰열이 발생해서 내부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표면 나이가 1억 년도 안 된 트리톤은 태양계에서 가장 젊은 표면을 가진 천체 중 하나죠. 보이저는 트리톤에서 단 179개 충돌 크레이터만 발견했습니다. 비교하자면 달에는 수백만 개의 크레이터가 있어요. 표면이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989년 보이저 근접 비행 때는 8km 높이까지 치솟는 활발한 분출물을 관측했는데 질소가스와 검은 물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런 분출은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표면은 멜론처럼 주름지고 움푹 들어간 기이한 지형인데 과학자들은 이를 캔털루프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죠. 이건 액체물, 암모니아, 메탄을 분출하는 극저온 화산 활동의 증거입니다. 극저온 화산이라는 건 일반 화산처럼 뜨거운 마그마가 아니라 차가운 얼음과 액체를 분출하는 화산이에요. 분출된 물질은 영하 235도의 혹독한 추위에 즉시 얼어붙습니다. 트리톤 표면 아래에는 액체물로 이루어진 지하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트리톤은 암석 핵을 가지고 있으며 핵에는 열을 발생시킬 방사성 물질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지속적인 조석 가열이 더해져서 얼음 껍질 아래 액체 바다를 유지시켜줍니다. 유로파나 엔켈라두스처럼 트리톤도 지하 바다를 가진 세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트리톤은 희박하지만 질소로 이루어진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 대기압의 1만 4천분의 2일 수준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균 기온이 영하 235도에 달하는 트리톤은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예요. 명왕성보다도 더 춥습니다. 하지만 트리톤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나요.
궤도가 점점 쇠퇴하고 있거든요. 역행 궤도는 불안정해서 트리톤은 서서히 해왕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6억 년 후에는 해왕성의 로슈 한계를 넘어 조성력에 의해 산산조각 나면서 장엄한 고리 시스템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토성보다 더 거대하고 화려한 고리가 될 수도 있죠. 트리톤은 표면의 40%만 촬영됐고 나머지 60%는 아직 미지의 영역입니다. 보이저 2호가 지나갈 때 한쪽 면만 볼 수 있었거든요. 나머지 반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트리톤은 카이퍼 벨트에서 포획된 행성으로 껍질 아래 바다가 있고 간헐천이 우주로 분출하며 생명에 필요한 화학 환경을 갖췄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쩌면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후보일지도 모릅니다. 해왕성은 단순히 마지막 행성이 아니라 외태양계의 수호자죠. 해왕성 중력이 카이퍼 벨트를 형성했고 명왕성을 궤도 공명 상태에 고정시켰으며 수십억 년 전 해왕성 이동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 물을 가져다 줬을지도 몰라요. 태양계 초기에 해왕성은 지금보다 안쪽에 있었는데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얼음 천체들을 내 태양계로 보냈고 그중 일부가 지구에 물을 공급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다시 돌아갈까요? 솔직히 모릅니다. 나사 트라이던트 임무는 2021년 폐기됐어요. 예산과 우선순위 문제 때문이었죠. 하지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2033년 발사해서 2040년대 해왕성에 도착할 핵추진 탐사선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핵추진 엔진을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꿈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보이저 2호는 200억 킬로미터 넘는 먼 곳에서 외로운 여정을 계속하고 있고 해왕성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해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엿본 신비로운 존재,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고 폭풍이 춤추며 오로라가 빛나는 세계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